인쇄 회로 기판 전문 제조기업인 현우산업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6.17% 올라서면서 3,0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주가는 바닥권에서 충분한 조정을 거친 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감에 불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ICTK가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 보안 칩과 양자 내성 암호가 결합한 VPN 솔루션 큐트러스트넷 관련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전월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냅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11% 올라서면서 1만 원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뷰티 테크 기업인 APR이 지난해 호실적에 힘입어서 최근 한 달 동안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주가보다 무려 30% 높은 수준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희귀한 고성장 사례라는 코멘트도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진영입니다. 자, 우리 마감 시장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의 탄력들은 유지해 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요. 상승 종목군들이 또 압도적인 시장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장 30분 앞두고 지금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실 텐데요. 자,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의 수급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HBM 쪽에 관한 수요 역시도 이 두 기업을 끌어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두 기업이 상승했던 건 이 레거시 반도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침체로 우려감이 제기됐었던 레거시 반도체에 관한 수요 역시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도체 투톱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자,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2%가량 상승 양상 보여주면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관세 리스크가 계속 부과됐었던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고요. 지금 현재 관세 관련한 속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후 역시도 4월부터 28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보복 관세 입장을 표명한 건데요. 이에 따른 시장의 일시적인 흔들림들도 여러분들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시장은 계속되는 탄력 이어져 오고 있고요. 금융주주들은 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또 밸류업 기대감들이 모아지면서요.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 흐름 나타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상당히 좋죠. 사실상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임상 일정도 있기 때문에요. 그 학회 일정에 맞춰서 시장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시장에서는 고려 아연 같은 경우가 18% 급등합니다. 최윤범 고려화영 회장이 내놓았었던 집중 투표제에 관한 승인 가능성들이 좀 대두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고려아연 측 같은 경우에도 23일 있을 주주총회 일정들 살펴보시면서 확정된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좋은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 우리는 바쁘게 전략들 챙겨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 시장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장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코스닥이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하긴 했는데 이게 또 이유 쪽에 관한 보복관세 이슈인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시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전략들 함께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또 잠시 뒤에는 오후장 주도 섹터 같이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시장 전략들 자세히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장 주도 섹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는요. 저희가 온디바이스 AI 쪽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딥시크가 온디바이스 AI 세계 확장 속에 그 기회를 발굴했다라는 그러한 헤드라인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온디바이스 AI 뽑아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시장이 그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환매가 되게 좀 빨리 도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언제 가나 했는데 오늘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 중심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온 디바이스 AI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아랫단으로 퀄리타스 반도체, 리노공업, 심텍, 유니캐스트, 그리고 어보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단 어쨌든 그 최근에 딥시크 말씀하셨는데 그 딥시크가 좀 출연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 AI가 시장의 어떤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와 연관돼 가지고 어떤 적용식 확대라든지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게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네트워크와 어떤 연결 없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말 그대로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바이스가 기기라는 표현이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뭐 스마트폰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 속으로,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속에 AI가 많이 접목이 될 건데 그 중심에 가장 실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서 온 디바이스 AI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 디바이스 AI가 이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앞으로는 또 온 센서 AI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온 디바이스 AI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좀 중심을 잡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적용식 확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AI가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적용식 확대가 되는 구간들 속에서 이 어디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손쉽게 적용이 될 것인가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온 디바이스 AI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늘 23%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일단은 뭐 시장의 중심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온디바이스 AI 시대는 이미 좀 도래를 하고 있죠. 삼성과 애플 역시도 신제품에 디바이스에 AI를 포함시키는 온 디바이스 형태의 휴대폰을 좀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기대감들도 모아질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성장성부터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커질 것이다라고 보세요? 사실 뭐 전망치는 나와 있어 뭐 2030년까지 250조 이런 거죠.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그 항상 새로운 어떤 그 뭐야 될까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태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전망치를 상당히 좋게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과도하게 좀 부풀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그런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한 250조 정도 현재 뭐 2030년까지 향후 5년이겠죠. 5년 내 250조까지 성장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마트 기기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AI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다른 뭐 제품으로 제품 체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기 속에 자연스럽게 AI만 접목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확산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과거에 카카오톡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되는데 우리가 기존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폰 뭐 핸드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G 폰 뭐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카카오톡이라는 어떤 메신저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메신저를 뭐 새로운 기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 어플에서 다운받아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 기기에 AI만 접목을 시키는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좀 커지게 될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성장의 속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국내 통신사들도 온디바이스 AI의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의미가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트렌드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 좀 봐야 되겠죠. 이 AI가 결국 태동이 된 것이 있고 태동이 되게 되면서 시장에 어떤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겁니다. 사용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통신사를 포함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저렴하게 좀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앞으로 이제 어떤 제품, 뭐 디바이스라 통칭을 할게요.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편의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어떤 편의성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편의성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편의성은 이 AI가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을 통해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쪽 회사들뿐만 아니라 통신사 같은 데서 통신사도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업들도 당연히 이쪽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접목시키게 되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그 통신 3사가 있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레로션 돼가지고 서로 이제 얼마만큼 더 뺏어오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AI에 대한 기능을 접목시켜서 이 기존의 다른 타 고객사를 끌어들일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AI를 접목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AI를 접목시키는데 조금 더 다른 통신사 대비해서는 또 이 서비스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세가 그렇게 가는데 거기를 거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은 다시 스마트폰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세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시장에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 사용했던 투지폰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기에 한정돼서 거기에 머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장의 트렌드가 스마트폰을 가게 된다. 그럼 스마트 기기로 가게 됐을 때 사용자들이 그쪽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쪽을 이제 그 흐름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AI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챗GPT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편리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가더라도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 소대에 말씀드린 편의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의성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 소비자 측면에서도 일상에서 새로운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AI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이 서비스 인프라 이런 부분도 넓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통신 3사 같은 경우에 뭐 SKT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 이런 것들도 만들어 가게 되면서 어쨌든 AI를 사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이 만드는 그런 부분도 동반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비자적인 측면 그리고 공급자 측면 이쪽에서 AI 같은 경우 편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속에서 통신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AI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두 번째 주도 섹터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주목해볼 주도 섹터는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캐즘을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가는 그룹주이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데요. 네. 이사님 또 어떻게 보실까요? 캐즘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자.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전과는 상당히 좀 다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가 왜 강세를 보인지를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게 된다면은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이 먼저 좀 앞서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이게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2차 전지 쪽을 바라봤을 때 자,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중국이 상당히 또 이제 화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또
제재를 반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 중심에 농산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해 희소금속 같은 어떤 그 핵심 강물 이쪽으로 제재를 진행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핵심 강물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쪽도 보게 되면 리튬이라든지 리켈이라든지 이쪽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런 제재를 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이 핵심 강물 돼가지고 수혜가 되는 기업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포스코 그룹주가 있다라는 거죠. 포스코 그룹주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리튬, 니켈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니켈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거의 안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 쪽에 현재 사업을 현재 아르헨티나 영호라든지 그리고 호주 강사인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핵심 강물 같은 경우도 뭐 수출 제재, 뭐 수출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 포스코가 하고 있는 이 리튬 사업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한 그룹주가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 어떤 연관성 있는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천연가스 프로젝트 여기도 수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트렌드에 맞는 그러니까 시장의 이슈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 추세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 변동성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두에 캐즘 같은 게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적용처 확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사용된 적용처가 이제 확대가 될 건데 그 부분들이 과거의 전기차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뭐 스페이스X 같은 우주선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같은 이런 쪽으로도 적용처가 넓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아마 그때쯤에는 조금은 분위기가 더 바뀌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캐즘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는 관점에서요. 그 호흡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캐즘 극복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관한 단서들이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인터배터리에서 양극재랑 음극재 신기술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캐즘을 극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렸다라는 시선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 신기술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사님? 일단은 앞으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폼팩터, 소위 말하는 배터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해봤듯이 캐즘 문제, 그러니까 수요 문제를 얼마만큼 극복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아무리 좋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게 사용을 하는 수요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뭐 앞 주제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AI가 나왔어요. 근데 AI가 나왔는데 아무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AI의 어떤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고 사용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주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극재라든지 양극재 쪽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뭐 캐즘을 포함한 수요가 회복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은 이 기술을 팔아야 되는데 이 기술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관심을 안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수요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뭐 AI 쪽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첫 번째 캐즘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 2차 전지 반사액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올 것인가 좀 봐야 되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은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음극재, 양극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 대비해서 가격적인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물량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 대안으로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생산하고 있는 응급제 같은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다? 수요 문제. 이 수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포스코 퓨처엠도 조금 이제 주가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룹주 전반에 관한 전략들도 여러분들 같이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 주도 섹터 저희가 마무리해보고요. 내용들 보시기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마감 전 특징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마감 전 특징주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탄력이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저희가 또 꼽아놓은 특징주들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확대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5.6% 상승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하이닉스 쪽에 관한 전략들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반도체 강세 보이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5%가 넘는 진짜 초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한 22만 원 부분까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하이닉스에 관련된 뉴스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이제 눈에 띄고 관심이 갔던 뉴스가 뭐냐면은 1분기 실적 예상치 부합, 요게 눈이 갔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기존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또 1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좋아지는 폭이, 물론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도 뭐 물론 좋은 거지만은 작년과 다르게 더 좋아진다는 얘기보다는 예상치에 부합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작년보다는 기대치가 조금 낮아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이 실적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과연 주가가 신고가에서 갈 것인가?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치 많이 올라가더라도 주가는 23만 원, 24만 원대에서 조금 이제 부침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부합, 물론 좋은 뉴스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실적이라는 건, 그리고 실적이라는 걸 그 얘기를 떠나서 기대치라는 건 계속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 계속 높아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결국 상승의 기울기는 완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5%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향후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23만 원, 24만 원 정고점 돌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도체가 다시 시장 주도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아마 더 나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하이닉스가 올랐던 게 레거시 쪽의 회복 그죠? 기대감이었잖아요. 이 기조는 올해 이어질 수는 있을까요? 이런 모멘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레거시 회복? 네, 지금 오늘 디램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지 않았었더라도 올해 들어와가지고 낸드 쪽이라든지 디램 쪽 같은 경우는 이 가격 하락이 되게 완만해지게 되면서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작년보다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하이닉스가 아니라 굳이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절대적인 수치, 그러니까 양적인 수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이 좋아지는 폭 있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실적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너무나 좋은 상황들 속에서 레거시가 회복이 되게 되면서 이거 분명히 좋아지게 되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실적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좋아지는 폭이 삼성전자가 더 좋을까 아니면 하이닉스가 더 좋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레거시가 좋아지게 되면서 만약 20%였던 좋아지는 폭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는 그동안 HBM 비중이 낮았었기 때문에 레거시 쪽이 좋아지게 된다면은 그 좋아지는 폭이 삼성전자보다 더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하이닉스가 20% 좋아지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는 50% 좋아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20%라는 폭보다는 50%의 폭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누가 더 큰 폭으로 좋아지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아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하이닉스는 가격 조정,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는 가격 조정폭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또 하이닉스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다면요. 자, 오늘은 좀 급락하는 기업들을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화오션이 지금 현재도 8.7% 하락을 하는데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수치가 좀 되게 놀라운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이건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마 이 8% 하락도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말씀하신 전문가들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한번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MRO 이런 것들이 호재가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데 기존의 실적 플러스 해가지고 MRO까지 보태지게 되면서 주가가 좀 오버슈팅된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있다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외로 주가가 강하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생각외로 주가가 큰 폭의 좀 하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그런 거겠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한오션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조정시 매수 관점이 아니라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면에서는 관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오션의 어떤 변화된 어떤 기업적인 내용이 있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한화오션을 포함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MRO 관련돼 가지고 방산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올해 1월달, 2월달까지 주가 좀 오버슈팅이 된 거거든요. 이거 논의를 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은 작년 4분기 때 실적 좋은 거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실적 좋은 게 그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게 1분기 그리고 올해 2분기 내년 더 좋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변한 게 없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조선주 같은 경우에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조선주가 돈 되는 수주. 그러니까 LNG선 기준으로 봤을 때 17만 3천 세제곱미터급. 이게 돈 되는 수가 2억 5천만 불 얘기 나온 게 언제부터냐면은 2022년 6월 달부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 물량을 받기 시작했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수주가 많아졌기 때문에 작년 4분기보다 1분기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분기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하락이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한오션이라는 조선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말 그대로 가격적인 접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앞서간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아마 해석을 해야 오늘의 하락이 좀 이해가 아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조금만 더 길게 기다려 보시다. 섣불리 그러니까 오늘 조정 나온다고 해서 8% 조정 나오네? 들어가야겠네? 이게 아니라 오늘 8% 조정이 나오네? 그러면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느긋하게 좀 매수 타이밍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전 특징주 이야기 이사님과 나눠봤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간략하게만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전략들을 우리가 삼아볼까요? 전략은 딴 게 없어요. 그냥 순환매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제가 봤을 때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섹터 갈 건가가 좀 관건인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순환매가 너무 빨라요.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 뭐 금융하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금융하고 뭐가 갔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금융하고 그 전날 같은 철강 정유자 갔었네요. 정유자 갔었고 그 전날 철강 갔었고 그럼 방산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 중심에서 또 순환매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 중심, 섹터 중심 어떤 순환매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나올 때 무작정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상승 나오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조정시 매수하고 난 다음에 다음 타순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다양한 내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또 마감 이후에 전략들 잡아드릴 건데요.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는데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핵심 전략이 공개되는 코너이죠. 수요 주식회 시간인데요. 자, 오늘 수요 주식회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 주식회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SC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전문가님 모시는 동안요, 또 우리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오늘 마감 지수 보자면은 양지수 모두 다 1%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여전히 또 좋은 흐름으로 마감 지어졌고요. 외국인도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계속되는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개인은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전문가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또 오늘 하루 동안 이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저녁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죠. 그 부분들에 따라서 한국 시장의 좀 방향성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좀 괜찮았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때 CPI 정도만 잘 나와주게 된다라면 추세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순매수가 좀 이어졌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우선 내일 동시만기 때까지는 뭐 큰 폭의 상승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경에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조정 시에는 여전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처럼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지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사실 조정을 좀 받았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저점 자리 때, 즉 3월 달의 종가 기준을 3월 4일 날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2,530선을 살짝 하회하는 자리대입니다. 이 시점에 PBR이 0.89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 12월 초에 저점을 기록했던 그리고 올해 2월 달 그리고 그 전에 기록했던 PBR 자리대가 0.83배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즉 0.8배대 지수 이하로 밀려 내려왔을 때는 매수를 하면은 수익으로 돌아설 확률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땐 여전히 좀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좀 물으신다면 사실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보다는 덜 오르는 섹터들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오늘 조선 쪽하고 방산 쪽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좀 더 추이는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은 반도체 쪽이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반도체 쪽도 오늘 올라갔다고 해서 내일 바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못 올라가 있는 섹터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 섹터라든가 혹은 원자력 쪽 섹터 뭐 이런 쪽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론은 시장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3월 달에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4월 달, 5월 달로 넘어가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던 섹터들보다는 못 올라가 있는 섹터들을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뭐 반도체 쪽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다른 이슈로 엮였지만 포스코 계열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에코프로 계열들도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이 또 어느 정도의 급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올 상반기에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CPI 지표 앞두고 시장 경계감은 계속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또 뉴욕 증시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요 주식회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지 바로 한번 여러분들과 또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기대감 와르르 2차 전지주가 바닥이 남았을까 이런 또 의문점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최근에 살짝 보여주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게 기대감이 또 꺾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식회의 주제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주도 어떻게 풀어볼까요? 잘 풀어야죠. 네. 2차 전지 쪽 섹터가 아마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손실권역으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밀릴 만큼 밀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거나 또는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셀 쪽이라든가 소재 쪽, 부품, 장비 쪽 모두 다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보다는 기술적인 흐름상에서는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방향성이 이제 어디로 갈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결론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2차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밀렸던 부분들이 반도체의 영향도 있었지만 2차전지 sek터가 전반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도 그만큼 오르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향후 시간이 가면서 지수는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못 올라가 있는 섹터들이 올라줘야지만 지수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대표적인 섹터가 2차전지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셀 쪽 같은 경우도 LG 엔솔이라든가 뭐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 특히나 뭐 LNF 같은 경우는 수주 공시가 좀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뉴스거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쪽 섹터는 조정을 받는다면 혹은 내일 당장 밀린다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다양한 시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관세에 관한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우려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영향권에 들어와 있긴 한데 그에 따른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질러놓는 스타일이죠. 먼저 질러놓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최근 이 트럼프 2기에 들어서서는 좀 질르는 성격이긴 하지만 바로 꼬랑지를 내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유예했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중국 쪽이 LFP 배터리 쪽에 있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중국 쪽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법안을 하원에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뉴스화가 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오늘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배터리 쪽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을 제재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부분들은 우리나라와 뭐 일본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중에서 오히려 더 치고 나가고 있는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섹터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어제 트위터에 얘기를 했을 때 오늘 테슬라의 자동차를 사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테슬라를 정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위대한 기업이고 계속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트럼프 머스크를 밀어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지금 국내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방산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공통점은 미국과의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을 해 나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지만 미국과의 협업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조선 쪽과 그다음에 방산 쪽이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인 만큼 2차 전지 쪽도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쪽도 지금 친환경 정책 쪽에 있어서의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쪽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우호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굳이 지금 자리대에서 2차 전지를 좀 소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도 건당 이 프로젝트별로 보게 된다라면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3,600억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수혜는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지수는 많이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보게 된다라면 셀 쪽이라든가 양극재 소재 쪽, 뭐 인터배터리 쪽에 있어서의 그 인터뷰나 혹은 작년 4분기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부터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캐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계속 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반응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27년도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차 전지 쪽 섹터를 매도를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없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런 보조금에 대한 혜택, 그리고 각 나라에 대한 지원, 이런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두 가지를 좀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부분들을 좀 보냐면 하나는 LG 엔솔이고요. 하나는 삼성전자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삼성전자를 좀 보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냐면 지수가 밀려 내려왔을 때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상당히 컸었어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밀려 내려왔거든요. 자, 위에가 LG 엔솔이에요. 위에가 LG 엔솔이고 아래가 삼성전자입니다. 지수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이미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평선 또한 마찬가지로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죠. 이미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24년도 작년 4분기 말부터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갔다라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 상승도 많이 했고 하락도 많이 했어요. 기간 조정도 많이 받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반도체 쪽이 실적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바닥을 치고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부분들은 22년도, 23년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바닥을 치고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악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더 이상 나빠질 부분들이 없습니다. 리튬 가격이 신저가를 기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좋은 얘기들이 이제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섹터는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을 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외적으로 조선 방산 살래, 2차 전지 살래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2차 전지를 삽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한 종목, 즉 3월 달에 포트 종목으로 한 종목은 2차 전지 쪽 섹터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쪽에 관한 호재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자면은 우리가 또 미국에서 법으로 이제 하원에서 적대국 배터리에 관한 의존도 감소법이 통과됐습니다. 즉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곧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고 EU 쪽에서도 보조금을 그동안 배제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재개시킬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유럽 시장 자체도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주들 계속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기술력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전고체 배터리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쪽 관련해서도 좋게 보실까요? 전고체 쪽이 먼저 2차 전지 쪽에 반등을 이끈 이유입니다. 보게 되면 거기서 또 뜯어보게 되면 다른 이유보다도 휴머노이드 로봇하고도 엮여서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이 된다, 개화 단계에 진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배터리를 장착을 하게 되면 뭐 1시간, 2시간 이 정도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만큼 출력이 높은 고효율의 배터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전고체 쪽이 이 답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전고체 쪽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했었고 현대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쪽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고체 쪽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쪽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면 오늘 올해 정도에 지금 파일럿 장비를 가동할 거다라는 LG 엔솔의 전망이 좀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파일럿 장비를 설치를 해서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좀 테스트를 할 거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내년도 정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고체 관련주들도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보면 대충 뭐 한농화성이라든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게 대표적인 종목군들이에요. 최근에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슈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흡수하셔서요. 좋은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수요 주식회 함께해 주신 정재훈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좋은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방향성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용이하게 또 시장에 참여하실 수 있게요.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